예, 뭐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정리입니다. 정리. 그냥 저 나름의 정리예요. 꼭 따라오실 필요도 없고, 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살펴보시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또 아닌 부분들은 아닌 대로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하나의 가이드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여행도 가이드를 따라오지만 자기만의 스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듯이 독서 모임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책을 선택했다, 그런 점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재능의 관점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능의 관점으로 접근한 책도 아닙니다. 이미 이제 그 모임 공지사항에서 얘기 드렸듯이 저는 몰입의 관점 속에서 이야기 드렸고, 상당 부분은 몰입의 즐거움에서 항상 제가 책을 재독하면서 고민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런 책들을 골랐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몰입 어떻게 하면 몰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지난주에 그런 이제 질문을 했었잖아요. 저 나름대로 그런 신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책에서는 재능의 관점에서 보면 차단하는, 새로운 너무 많은 신호가 있으니까 차단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책 중에 보면 신호와 소음이란 안에 들어가 있나봐요. 네이트 실버 책이 있어요. 신호와 소음이란 책, 제 전공책이기도 하고 그런 중에 하나인데,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소음이 섞여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는 방법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스타트하는 이론의 스타트하는 그거로서 삼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압박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 관점 속에서 한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내가 보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하고 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이제 막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향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상처도 잘 받고. 그런데 이제 다른 주변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저에게 존재해요.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잘 도전하고 잘 또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강하다는 사람들은 신호 차단에 몰두하시면 곤란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다 깨질 수 있어요. 이 신호 차단을 볼 때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뭐냐면 신호를 다 차단한다?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적 관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쨌든 평가라든지 자본주의 상황에서 효율 극대화라든지 이런 속에서 무엇인가 접근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신호가 압박하는 신호가 많을 수 있죠. 거기서도. 그러나 개인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차단을 해도 뭐 그렇지만 저희 같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또는 공동체가 좀 강한 환경 속에서는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네, 왕따 돼요. 예. 그리고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강한 자라면 좀 저는 신호 차단보다도 좀 분류를 해야 된다. 신호를 분류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을 좀 더 늘려가는 게 좋고, 만약 약한 자라면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좀 자기가 잘 상처를 잘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신호 차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에 관해서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제는 점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얘기할 건데,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관점이란 쪽에서 많이 얘기했고요.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점과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철학 부분에 대해서 세계관, 어려우니까 그냥 세계관, 여기 안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제가 한 5년 동안 끌고 오면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 부분으로 좀 더 이제 무게중심을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나에 대해서 좀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자는 성공적인 관점에서 블랙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러킹하고 딥 언더스탠드,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맞다는 거죠. 일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차단하고 깊은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감정적인 에너지를 특별히 많이 소모하면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겠어요? 그렇죠? 사실 청년들의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호들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그걸 또 해보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신호들을 해보고 싶으면 좋은데 혼란만 가져가는 그런 상태가 될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거기에 실패를 두려워하게끔 만들으니까 실패해도 안전하고 그래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신호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걸 못 줘요. 특별히 부모들이 더 가죠. 왜냐하면 걱정하는 거죠. 걱정. 근데 중요한 거는 걱정하는 거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거랑은 좀 바꿔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믿어주고 안심시켜주는 게 전 더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깊은 기다림이 가장 핵심인데 교육의 본질 중에 하나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뭘 주입시켜서 자꾸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끄집어내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그 보물을 닦을 수도 있고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세공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더 멋지게 다른 것과 어울려서 마치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을 바라보듯이 빛을 투과해서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깊은 기다림이 없는 거죠. 얼른 성공해야 되고 자본주의에서 얼른 무엇인가 해야 되고 성과를 얼른 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다 압박을 주니까 결국은 그런 신호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잃어가고 뭐 이것도 잘 견디면 괜찮은데 깊은 성과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사실 이 책에서 참 저는 좀 봤던 것이 뭐냐면 재능이나 특별한 그런 놀라운 능력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의지적인 노력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점이죠. 신호에 중요한 거는 핵심이 긍정적인 환경이에요. 제가 이제 힘을 잃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그럴 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긍정적인 환경이 되게 돼 있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해주죠. 특별히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저는 어울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
친구들을 잘 봐야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신호들이 나한테 다 들어와요,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강한 자아를 갖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마리 퀴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참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보다는 오랜 기간에 그런 기다림과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성공 과정에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행복감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아,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있고, 아, 내가 좀 실패해도, 뭐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지 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행복감 속에서 자존감이랑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대부분 처음에는 자존감이 자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입력이 되니까. 그런 신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좀 보아야 될 건 제한된 집중이죠. 연결돼서. 우리의 현실을 좀 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다른 모임에서 강사하셨던 분들도 저희 제 모임과 함께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책을 어떻게 그런 책들을 선택하느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책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그것만 그러겠어요? 저희 단톡방에서는 경제신문 읽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신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고 세상을 읽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혼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좀 더 여기서 말하면 부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차단해야 좀 더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본질을 찾는 노력이죠. 목적은 본질을 찾는 거예요.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한 분야에만 이게 오랫동안 몰두해야 된다, 그 부분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성과에는 괜찮은데 행복한 삶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책 한 부분만 계속 보면 당연히 지식이 늘어나죠. 그런데 그 삶이 정말 성과만 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책을 성과를 위해서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걸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걸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삶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책을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뭐 산업사회가 되는 한 1, 200년만 그렇게 책을 읽어왔지 그 2000년 이상 동안은 모든 부분을 다 통합해서 배우고 익혀왔어요. 다양한 책을 읽는다고 다양한 분야를 막 섭렵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의 그냥 책 읽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뭐든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방법, 심지어는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체육이 비중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바탕 속에서 산업사회에서 진입하고 일정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탑에 올라갔던 거죠. 저는 이게 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들이 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변화가 너무 빠른 것처럼 보이니까 제한된 집중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는 제한된 집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Y 부분이죠. 아까 말씀해 이상 선배님 얘기했던 Y가 없이는 How를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그것을 좀 찾아가는 건데 그것이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 그리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좀 더 빨라요.
저는 아이가 셋인데 둘째가 조금 더 빨라요. 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Y도 있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요. 빨라요. 근데 Y를 못 찾은 사람에게 뭘 자꾸 강요를 하면 어려워지는데 중요한 건 해보라는 거죠. 해보고 실패해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실패를 통한 배움이 가장 강력한 단단해지는 배움이거든요. 여러 번 실패해보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았냐면 최근에 중에 이제 최윤식 소장님이 저한테 인공지능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실패한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고민도 많이 얘기했고. 그랬더니 그것이 정말 가장 귀중한 배움이고 학습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실패하고 저렇게도 실패해보니까 그 안에 깊숙이 더 보게 되는 거죠. 본질에 대해서 이게 왜 실패했는지 인공지능으로 얘기하면 과연 논리적인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넣는 데이터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인공지능 처음 배울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거 그냥 이게 넣으면 논리적으로 이걸 잘하면 결과가 나오겠다. 그래서 앞에 데이터를 30 뒤에 이 프로그램 70 이렇게 비중을 두고 배웠어요. 지금은 60대 40이에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울 때 학습할 때에는 너무 좋은 데이터를 주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학습이 됐어요. 근데 실생활에서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학습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수준이 낮아서 이걸 잘 처리해줘야 돼. 정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가공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실패의 의미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너무 좀 의도적으로 이거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긴데 나이 먹어서 굉장히 실패를 하면 힘들거든요. 어렸을 때 자꾸 실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왜 질문이 없겠어요 우리가. 독서하는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 질문이 없는 이유는 내가 많이 해봐서 실패를 잘 해봐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책을 한번 쫙 읽는데 쫙 들어오는 거죠. 막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집중돼가지고 막 문자가 들어오듯이 주제가 확 들어오고 한 문장이 확 요약이 되고 막 이런 걸 꿈꾸거든요. 그렇게 되던가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읽으면 뭔지 모르겠고 너무나 많이 헷갈리고 어떤 책은 너무 좋으면 이거 다 내 걸로 하고 싶고 막 수십 개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좋아도 정리가 안 돼. 안 좋아도 정리가 안 돼. 이런 실패를 계속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실패를 겪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길이 열리면서 정리가 돼요. 한 분야에 이거 아까 이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 전에 비판적 사고는 좀 전문가 돼서 좀 하시면 좋겠고 우리 독서가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읽고 배울 때 먼저 다 받아들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100% 수용을 해보고 그거를 해보고 아닌 부분이 어떤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독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교육, 대안학교 좋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대안학교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공교육을 다 집어치울 만큼 중요한 것인지 핵심인지 좀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만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저는 그래서 공교육의 핵심을 너무 학습에다 두지 마시고 좋은 대학을 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대학이 그런 곳이에요. 상위권 대학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재능도 가지고 탁월한 사람들 그리고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서 생각해야지 단순히 이게 지금 교육은 너무나 억압하고 제한된 교육이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그거를 하고 나서 현실로 나오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권위적이고 여전히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여전히 경쟁을 해야 되고 여전히 성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같이. 만약 그렇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선택한다면 그럼 그런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줘야 되는 거죠. 뭐 제도권 교육에서 정말 나쁘다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막 그런데 저는 제도권 교육 속에서도 부모가 교육한다면 부모가 교육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너무 힘드니까. 일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예? 아이들 독서도 시키려니까. 책만 주지 뭐 같이 읽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많은 부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책 읽고 싶어 책을 읽히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모가 책을 읽으면 돼요. 부모가 안 읽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또 하나 재미를 줘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가능한 거지. 책을 재미도 없고 뭐 엄마 아빠도 안 읽고 읽어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Y가 없는 거죠. Y가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성경에다 꿀을 바른다고 그래요. 그 성경이란 글자에다 성경에다 꿀을 발라서 그거를 빨아먹으면서 달다. 그래서 잠언인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 말씀이 달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부모가 좋고 행복하고 나 이런 게 정말 깨달으면 너무 좋더라. 이런 게 없는데 아이들 보고 읽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 넌센스인 거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는 반드시 다양하게 좀 펼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장단점을 비교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길을 모색하도 늦지 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신호에 대한 부분도 확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호를 차단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에겐 신호를 열 것인지. 결국 이제 환경 신호라는 건 사람이 주는 신호거든요. 물론 뭐 피드백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가장 큰 피드백이잖아요. 사람이 주는 피드백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거리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호는 차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리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뭐 친구 나쁜 신호 준다고 다 잘라버리나요? 오래됐는데 아니죠. 조금 더 멀게 주면 돼요. 좋은 친구란 뭐냐? 조금 더 안쪽으로 두는 거죠. 이게 신호 차단의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거리감에 적절하게. 또 하나는 장벽을 주는 거죠. 어떤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부정적인 친구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30%만 받아들이는 거죠. 장벽을 높여서 70%. 좋고 항상 판단을 해보는 게 좋더라. 생각이 좋더라. 그 친구의 생각은 80%, 70%를 받아들이는 거죠. 장벽을 낮춰서 30%만 장벽을 맞추는 거죠. 장벽과 거리감을 가지고 저는 신호를 블로킹하고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삶이 균형감 있게 행복하고 적절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책을 보고 싶고 성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신호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가정이 있는 주부나 가정에 이제 좀 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있는 분들은 자기의 하는 일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적절한 배려와 합의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런 삶으로 내년에는 좀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삶에서도 무엇인가 이루어가고 좀 더 세상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는 오늘 여기